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볼까요? 네. 흉기난동 무기징역.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네네.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예. 대학가에서 대낮에 벌어진 이 흉기난동 살인, 이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오늘 1심 판결이 났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 오늘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 내지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 포악한 범행에다 사회적 파장과 모방 범죄를 촉발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사형 다음으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들이 사실 모두 조선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범행 동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조선이 앞서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당시 조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던 중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고소의 원한을 품었던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결심했고 이 결심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욕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 중에 모든 혐의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이 모욕죄만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을 말미암아 이 조선이 살인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후회를 남길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 특정한 관계가 설정돼 있고 원한 관계가 누적돼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버의 다툼 끝에 그 화를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푼다는 것은 보통 동기 살인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연쇄 살인과 유사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범행 도구는 당시에 어디서 구했었죠? 범행 당일 인천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타는데 무임승차를 합니다. 이 금천구 마트에서 범행 도구 2점을 훔치고 금천구에서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신림동까지 역시 택시를 무임승차하는데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택시를 2차례 무임승차한 혐의는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금천구 마트에서 흉기에 2점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나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범행 동기와 방법에 비춰볼 때 상당히 계획적인 살인임이 인정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 쓰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에게 준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나도 언제든 어느 장소에서든 동일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충격을 전해줬고 그 사회적 파장을 외면할 수 없었던 데다 이 사건 이후에 모방 범죄나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까지 판결 이후에 적시되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에 조선이 그 열등감이 폭발해서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좀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다가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심신장애를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선이 범행 2, 3일 전부터 피해 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심신장애를 강조한 걸로 좀 태도를 바꾼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2형 중에 하나만 선고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문의의 감정은 국립법무병원에서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의 감정 결과상 일부 심신미약으로 읽히는 대목도 발견됩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하는 바이니 이해해 주시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심신미약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하지 않았는데 2018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법정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 이후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예.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감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심신미약 인정에도 불구하고 감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향후 최원종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예.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이 현출되고 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재판부가 강력범죄, 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에서 예. 감형을 인정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그 추이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은 이 전국 각지에 많은 그 모방 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왜 모방 범죄가 잇따랐던 건지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7월에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고 이어서 8월에는 최원종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여기에 8월 17일에는 최윤종의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도 벌어지는데 세 사건 모두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의 범행이라고 평가할 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되되었는데 실제로도 은둔형 외톨이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그 고립감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쌓여가고 이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상당한 강력 범죄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의 필요성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로 치부해버리면 해결 방안은 오히려 더 요원해집니다. 즉 은둔형 외톨이의 범행이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의 경우에는 사회에 불만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없도록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는 이들이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이어나가지 않도록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도 지난해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도 약 2년여 전부터 그동안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을 했는데 묻지마 범죄가 아닌 이상동기 범죄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형 분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보니 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그 범죄 심리를 분석해내야 할지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사회에 끌어내고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심리 분석과 재반 사회적 지원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볼까요? 탕후루 비법 논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탕후루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탕후루 프랜차이즈에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대전 가맹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한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가 경기도 시흥에서 자신의 가게, 즉 탕후루 가게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A 씨를 고소합니다. 조리법을 유출하였다는 이유인데 이 조리법 유출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아울러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즉 경쟁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감행합니다. 경업 금지 조항이라고요? 이게 사규였던 건가요? 이분이 그 업체에 있을 때? 이 업체에 있을 때 관련된 일을 했는데 동종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경업금지 조항을 내밀었던 것인데 이 경업금지는 상법상으로는 영업 양도인이나 이사 등 일부 임원에게만 부여된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은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업금지 약정이 온전히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경업금지 약정을 온전히 유효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영업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이 근로자가 퇴직 전에 지위가 어떠했고 퇴직하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가,
이 퇴직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제공했는지를 두루 살펴보게 되고 예.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업을 할 수 없는 기간과 그 장소가 광범위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논란에서 이와 같은 관건을 모두 다 해소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비공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밀로 관리하는 비밀 관리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라는 게 또 다른 한 축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문제 삼았다면 네. 그걸 근거로 문제를 삼았다면 네. 우리의 맛을 따라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조리법을 예, 그대로 베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통상 이 조리법도 영업비밀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통상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무리 이 업체에서 고유한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예. 한정적인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진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비밀 관리성 논란에까지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 이 탕후루 제조법 자체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특별한 제조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에 비공개성 요건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그 고소당한 직원, 네. 전직 직원이겠죠. 네네. 이분이 그 차린 가게가 그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과 뭐 굉장히 뭐 가까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고소된 A 씨 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예.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B 씨도 고소를 당했는데 예. A 씨와 B 씨가 고향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B 씨가 A 씨로부터 조리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렇군요. 예. 이 A 씨와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모두 공교롭게도 이 프랜차이즈 지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 맞은편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만하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화가 난다는 것과 법적 문제를 삼아서 일정한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그 요건을 모두 다 뚫고 나가기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기업의 어떤 레시피를 뭐 몰래 이용했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네, 대기업의 네. 입장은. 네, 업체 그렇습니다. 입장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이 여러모로 판단 근거 기준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도 존재하고 그 관련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누적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무엇보다도 B 씨의 경우에는 조리법을 공유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도 이 제조 방법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즉 비공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됐고 예. 특히나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프랜차이즈가 A 씨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모든 사건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여러모로 조사를 해봤을 때 특히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초반에 압수수색이 상당히 중요한데 압수수색을 이끌어낼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음식 레시피 다양하게 막 그 전파되고 있는 그런 네네네.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시피도 함부로 좀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네네.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우려를 좀 갖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공개된 조리법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나아가서 예.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이 통상 네. 널리 공개되지 않은 그 업체만의 고유한 조리법은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조리 방식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예.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신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자문을 거쳐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두어야 합니다. 즉 고유한 레시피로서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이 조리법은 나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예. 널리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미리 체결해 두는 등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막상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탕후루 비법 논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의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